두 번째 강의는 한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병원 공공진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남희 리드비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정신과 주任이시고요. 그리고 정신의학과 종교 석사도 수립을 하셨습니다. 리드비나 말씀을 세례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내가 여기다 해놨는데 왜 없어? 어린 시절에 이거 하나야. 스케이트를 찾아가 갈비뼈를 다쳐서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한 그런 성인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여기다 해놨는데? 수용하고 환자들에 대한 수호성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딱 맞는 조의를 하시는 저희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 와주신 거 감사드리는 마음에 함께 박수로 대답하겠습니다.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정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슬픔이 멈추는 시간이라는 문서에서 나오는데요. 자, 슬픔이 멈추는 시간이라는 책을 한권 썼고요. 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으로 보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고 최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정의에 대한 책을 생활성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나 얘기는 생활성서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개성공여중을 다녔어요. 그때 그 영세를 받았는데 성인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리드비나 성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 10대 때 다치고 그 이후에 계속 또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해서 이 아주 낯선 그 남들은 가지 못하는 좀 외딴 곳에서 혼자 초박에서 지내면서 사지가 많이 된 채 살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리드비나 성인과 얘기를 하면서 치유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인 품에 오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아픈데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성인을 제 영세명을 하겠다 하고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몇 년, 50년 전에 네, 제가 그 85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 시작을 해서 내년이 되면 딱 40년 돼요. 내년 3월이 되면 여기 봉사생활 하신 분 중에서 한 10년쯤 되신 분도 계시다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셨어요. 되게 진짜 오래하시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10년쯤 하시면 네, 지금쯤 좀 지겹 잘 드세요? 너무 신기한데요. 항상 좀 지나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40년 동안에 가장 행복하게 했던 때는 레지던트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시어머님하고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 아침마다 항상 7시 전에는 아침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때 행복한 건 뭐냐면 강직을 쓰면 밥을 안 해도 되고 애를 안 봐도 되고 청소 관리를 안 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병원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고봉밥을 해갖고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밥을 많이 먹나.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은 밥맛이 없죠. 제가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애 봐야 되고 또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점심 한 끼 병원에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그 용인 정신병원에 제가 레전드 때랑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만성병원에 병원만 맛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이 병원에서 10년쯤 되면 사실은 좀 지겨우실 만도 하고 관하는 일도 많고 좀 실망스러운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조시다 보니까 정말 축복받으시는 게 이제 성숙하신 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은 월급 주니까 싫어도 병원을 매일 그냥 나가지만 진짜 돈 한 푼 안 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자원봉사 나온다고 해서요. 병원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하죠. 네, 병원 사람들이 무뚝뚝해요. 의사부터 뭐 간호사. 근데 원래부터 무뚝뚝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항상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치이니까 좀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는 그 숫자가 OECD 평균의 한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똑같은 걸 입원을 하면 저희 시어머님도 한번 미국에서 입원을 하신 적 있어요. 가족 따라 오셔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따라오셨는데 근데 거기서 다치셨어요. 그래갖고는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헬리콥터가 한번 뛰긴 했어요. 목을 다쳐서 CT 한번 찍었고 그랬는데 일주일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냥 옵저베이션이에요. 관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게요? 많이 나와요.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서울에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을 하면요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스템이 우리 의료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료인들이 갈아 넣은 거라고. 네. 1억의 그런 서비스를 100만 원 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좀 친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좀 무뚝뚝하고 또 교육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봉사하시면서 내가 이러려고 봉사원 나왔나? 이런 생각 드실 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는 근무니까 다른 데서 봉사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한참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이들이 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때 아들 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아들 둘이 갔을 때 그 학생들이나 거기 있는 소셜워커들이 대하는 태도가 저를 볼 때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뭐 잘생기고 젊은 저보다 잘생겼으니까 젊은 남자 둘이 왔을 때 하는 거하고 저처럼 나이 들고 기운도 별로 젊은 대학생들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도 한 살이라도 좀 젊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자격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에티오피아를 2번째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에티오피아 의대에 가서 강의를 하느라고 작년에는 주로 강의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 수녀님들 하시는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가서 이제 주말 약 이틀씩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봉사할 때보다 훨씬 많이 대우받고 있습니다. 실은. 네, 왜냐면 애들이 한국 애들은 워낙 너무 똑똑하고 너무 뭘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러는지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애들은 너무 예쁘고 너무 감동하고 너무 친절하고 뭐 대학생도 그렇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아마 3, 4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퉁명스럽고 좀 덜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된 면은 있죠. 그리고 시민정신도 투철해서 뭐 남의 걸 가져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뭐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는 뭘 해도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 과학이든 전 세계에서 다 1등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서도 좀 무뚝뚝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진도 1억짜리를 100만 원을 해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갭을 이렇게 봉사하러 오신 선생님들께서 메꿔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의료진들한테 받은 상처나 좀 서운함 이런 거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만 무뚝뚝한 게 아니라 실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도 조금 서운하고 이랬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한테 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다. 항상 기쁨에 넘쳐서 행복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수 좀 배우고 가야겠어요. 사실 저도 지난 40년 동안 뭐 의료진들한테 뭐 환자나 보호자들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랬던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화를 내면 저만 손해니까 사실은. 그 손해가 뭐냐면 화를 내는 동시에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 꼭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네, 화를 내면 뭐 스카프를 잊어버리든 뭐 지갑을 잊어버리든 네,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그 분노하는 데를 다 가버리니까 자기 거를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는 그 동시에 그 화를 이렇게 받은 사람, 분노라는 게 사실 전형성 굉장히 강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내면 그거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뭐 최근에서야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돼가지고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 5년을 같이 살았어요. 큰며느리하고 네, 지금 남들이 넌 병이다. 시어머니하고 30년 살았는데 며느리하고 또 5년을 왜 사냐. 손주 둘하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갔어요. 근데 며느리하고 아들과 이제 원칙을 뭘 삼았냐면 우리 시어머님은 진짜 무서우셨어요. 근데 우리 시아버님은 정말로 호인이셨어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좀 장애인이셨거든요. 중풍이 와서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말씀도 잘 못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술 취한 사람이야, 뭐 정신병자야, 뭐 이렇게끔 말을 좀 이상하게 하셨지만 그건 이제 뇌경색이 와서 그런 거고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이제 유일하게 화낸 대상은 우리 어머님한테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이 화를 안 내는 무골 호인이면 누가 힘들겠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힘들어요. 그쵸? 와이프가 대신 화를 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는 분은 아마 호인인 남편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시어머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14대 종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사가 많이 줄었는데 한 10여 년 동안 12번을 제사를 지냈어요. 5대조까지 해가지고. 근데 제사를 지내면 우리 시어머님께서 꼭 한 사람씩 울리셨어요. 돌아가면서.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는 왜 요번에 성적이 그 모양이냐? 뭐 너는 왜 직장에 안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씩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 때 항상 분위기가 쌀벌했어요. 누가 언제 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종손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큰아들이 우리 시어머님의 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끼면서도 바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요번 제사에는 제발 사람 좀 울리지 마라. 좀 조용히 좀 넘어가라. 이거를 이제 지가 좀 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군기 반장이셨거든요. 군기 반장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 군기를 딱 잡고,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안 주셨어요. 아무한테도. 그럼 이제 저는 몰래 이제 주섬주섬 시댁 식구들한테 주니까, 꼭 왜 친정 식구들한테 뭐 주듯이 하니까 저를 다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시어머님 은덕인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님이 좋은 역할을 하고 너무 착한 역할을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러면 제 며느리인 저 입장에서는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집안이 갈라지죠. 근데 무서운 사람 하나가 군기반장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조용하게 있다가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이제 나중에 약간 뇌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9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좀 뇌도 이제 치매가 올 때도 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니까 마지막 3년은 누워 계셨어요. 이제 마루에서 계속 누워 계셨는데 절대 병원에는 병원에서 입원은 안 하신다. 그리고 절대 방으로도 안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면 꼭 관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마루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밥을 우리가 먹다가 가서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토하면 또 그것도 치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은 똑바른데 온몸이 거의 마비돼서 누워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쵸? 그러니까 화가 막 나니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그걸 참아야 되지만 딸은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안 참죠. 아들은 참을까요? 안 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형제였는데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질 않았어요. 저희 그 큰 아들 부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에 화를 내면 내가 손해다.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한테 화가 나더라도 원칙을 뭘 세냐면 24시간 후에 화내겠다. 네, 그거를 원칙을 삼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난 일이 있으면 24시간 하루 지나고 나면요. 지금 이제 60 중반이니까 잊어버려요. 왜 화가 났는지, 뭐지? 왜 화가 났지? 그걸 이렇게 추적을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화가 났던 게 하루 지나고 나면 아예 이런 거 갖고 내가 화가 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병원에 저는 쉬운 7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개인 병원이라기보다 정신 분석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융심리학자라서, 이제 꿈을 가지고 오면 그 꿈을 갖고 무의식을 보고 하는 그런 작업만 하다가, 서울대학병원을 이제 쉬운 7에 들어가니까 여기 아마 50대 중반에 재취업하신 분 계실까요? 여기. 혹시 재취업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재취업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예, 안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쉬운 7에 병원에 이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면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떤 영화를 봤냐면 인턴이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아마 그 영화 보시고 봉사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은퇴한 사람이 젊은 여자가 사장하는 데 들어가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영화라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래 인턴으로 재취업하는 셈 치고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서울대학병원은 이 수준이요. 뭐 하버드 대학만큼이나 이렇게 굉장히 과학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아요. 이제는 외국 가서 치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암 치료라든지 뭐 꼭 서울대학병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신 분석을 했으니까 과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면 후배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후배들이 뭐 유전체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뭐 로봇이 이러면 난 참 무식하구나. 내 후배들은 저렇게 노벨상 받겠다고 저렇게 어려운 건 뭐 후성 유전력이 어떻고 뭐 어쩌고 뭐 DNA가 어떻고 그러는데, 야, 내가 한 30년을 밖에서 정신분석만 하니까 이렇게 뒤떨어졌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격지심도 생기고 좀 열등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면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그쵸?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친구가 내가 늙어서 저러나? 내가 무식해서 그러나? 이런 게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 좀 화가 나는 때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하루만 참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 후배들은 저하고 놀지도 못해요. 얘기도 섞지도 못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화나봤자 저 혼자서 부르라고 많은 거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서두를 얘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강의니까 하긴 했는데, 아마도 봉사를 하러 좋은 의미로 병원에 가셨는데 속상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좀 소외감 들 때도 있고 열등감 들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뭐 저도 미국에 또 저는 유학을 40살에 갔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실은 우리 시어머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점쟁이가 이 며느리가 온 집안 식구의 복을 다 가져가니까 제가 이제 30대 책을 많이 쓰고 뭐 유명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점쟁이는 원래 시어머니가 가면 그 며느리 때문에 당신 집안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며느리가 가면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무의식을 잃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아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점쟁이는 좀 이렇게 순화해서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며느리가 집안의 모든 운을 다 가져가니까 내보내야 된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아들이랑 죽음이 우리를 갈라돌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좋으셨나 봐요. 그쵸? 우리 전형적인 한국의 왜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살아계시면 뭐 거의 100살 가까이 되니까 그 시대에 뭐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은 40 조금 넘어서 중풍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이 우리 어머님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라져야지 이제 집안이 평화롭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거든요. 이제 애들 데리고 저는 애들하고 또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40에 미국에 갔으니까 어떻겠어요?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전에도 뭐 외국 환자를 보긴 했지만 첫 해 한 1년은 그 세미나를 하는데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서. 무섭고.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환자도 못 보고. 그런데 첫 해에, 그날 이제 첫 해 파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근데 제가 그 미국의 육연구원에 서 이 유색인종으로 그 위에 흑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간에 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고. 제가 유색인종으로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해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다들 뭐 뉴욕 맨하탄에서 좀 살았던 사람들이고 서로 이제 뭐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파티에서 너무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 파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누가 뭐라고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내가 이 멀리 남편 떠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한국에서 멀쩡하게 개업해서
편하게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나 그러면서 막 이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장소가 바뀌고 이제 공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뭐 예컨대 내가 예전에 학교에서 교사를 오랫동안 했다. 또 뭐 예전에 어디 기업체에서 일을 했다. 또는 뭐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뭐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다 얘기하고 나한테는 어디 구석자리에서 서서 뭐 안내나 시키고 말이야. 내가 무슨 경비도 아니고 제일 뭐 허접한 일을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쩌면 비슷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제가 미국에서 상처받았던 건데 그 연구원 중에서 굉장히 부잣집 와이프가 있었어요. 불란서 여자였는데 남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말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집이고 뭐 저기 식탁이 한 40명쯤 앉을 수 있는 식탁이 그렇게 있는 굉장한 부잣집 인데 거기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쭉 앉아서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부르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잖아요. 딱 스파게티 하나 해놨어요. 참 이러고서는 어떻게 부를까. 이게 컬처쇼이죠. 어떻게 문화적인 충격인데 딱 했는데 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스파게티 소스가 쫙 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딱 멈췄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 같으면 보고 어머 뭐 이남 선생님께 없네 우리 빨리 나누자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남의 것 전혀 안 봐요. 옆에 내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또 제가 거기 가자마자니까 뭐 친구가 뭐 깊이 우정이 있었던가 첫 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부엌에 갔어요. 제가 이제 제 거를 가서 챙기느라고. 근데 거기 뭐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음식이 남은 게 있느냐 없대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난 먼저 가겠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왜 먼저 가느냐도 안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내가 남의 선택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지금 벌써 한 20몇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그게 생각이 나니까 삐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병원에서든 꼭 뭐 다른 어떤 모임에서든 그런 삐지는 순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있지요. 그쵸? 예. 없으신 분들 있어요? 혹시 나는 한 번도 그런 모임에서 삐진 적이 없다, 서운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손 안 드시는 게 시킬까봐 안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융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적인 그 심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화날 수 있고 소외감 들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관심도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예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오에 겐자부로라고 혹시 여기서 오에 겐자부로라는 그 일본 작가의 팬이다 하시는 분 없어요? 나는 그 책을 읽었다. 아무도 없어요? 역시 오에 겐자부로가 삐질만 하네요. 왜냐하면 오에 겐자부로는 노벨 문학상을 탄 일본의 작가예요. 유명한 작가인데 아들이 그 뇌에 큰 혹을 갖고 타고 하는 바람에 수술하고 나서 지능도 떨어지고 간질도 하고 자폐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책을 쓴 게 굉장히 감동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시면 오에 겐자부로 책을 한번 보시면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에겐잡으로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도 이미 시대가 지나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에겐잡으로가 어떤 에세이에다 어떻게 썼냐면 이제 신작을 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갖고는 이 신작은 좀 팔리겠지. 그리고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 책방에 갔어요. 내 책이 쫙 그 매대에 있을 거다 이러고 갔는데 누구 책이 있었을까요? 쫙 깔린 책.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쓰면서 나의 시대는 갔구나.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 가벼운 책이 뭐가 좋다고 나 같은 책을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벨 문학상을 탔으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도 삐져요 그렇게.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고. 여러분이 아마 이 봉사를 하시니까 프로이드는 아시죠? 네, 프로이드, 융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근데 프로이드랑 융이랑 다 노벨 문학상 후배에 올랐었어요. 근데 의학상이 아니라 문학상이에요. 글을 잘 써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노벨 문학상을 둘 다 못 탔어요. 근데 융은 약간 내향형 성격이라서 노벨 문학상 그거 뭐 타든 안 타든 별 상관이 없었는데 프로이드는 왜 나한테 노벨 문학상을 안 주지? 그 노벨 문학상 그 그지 같은 거 이러고 막 화를 낸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를 움직인 철학자 하면 뭐 프로이드, 뭐 니체 이런 사람들 나올 텐데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정점에 오른 사람인데도 자기 노벨 문학상 안 탔다고 서운해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뭐 며느리가 내 생일상 안 차려줘도 서운하고, 그쵸? 뭐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뭐 안 채워줘도 서운하고, 뭐 봉사하러 나갔는데 의료진들이 눈 한 번 안 주고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손가락질해서 서운하고. 이게 다 서운한 게 나 혼자서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 공통의 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그 서운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네. 이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줄창 교육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고문을 당하지? 진짜 어디 중동에 가서 아마 전쟁을 하는 게 더 쟤네들은 더 재밌다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고문인데 젊은 애들은 허리나 이런 데 잘 안 아픈데 우리 같이 좀 나이 있으면 허리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4시간씩 어떻게 앉아서 계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덜 피곤하시라고 제가 좀 헛소리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걸로 움직이면 되나요? 또 이게 진도는 나가야죠,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사실 이 원목이 저는 치료보다 훨씬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원목 봉사라는 게. 치료는요, 그냥 아마 의사들 보면 알겠지만 증상 듣고 진단 내리고 약 처방하고 뭐 대충 이렇게 예후는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기계적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 원목 봉사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뭐 매뉴얼이 사실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각 케이스로 가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배운 거를 이렇게 뜯어 가서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북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사실 이렇게 한 3일 워크숍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저희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을 트레이닝을 받는데 4년 동안 내내 뭐 케이스 컨퍼런스 하고 슈퍼비전 받고 이러면서 환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걸 계속 지도 감독을 받거든요. 그래도 실수들을 하고 환자들이 막 불평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뭐 책 몇 권 본다고 환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봉사를 사실 시작하신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시작한 거라서 그러면 이 어려우니까 때려쳐야지 이거는 또 아니겠죠. 기왕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잘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의 이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뭐 이렇게 썼으니까 좀 제가 오늘 아마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릴 거예요. 또 가서 제가 좀 요약으로 쉽게 쓰느라고 썼으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케이스별로 조금 나눈 거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우선 이 호스피스라든지 이제 이 원목 봉사를 가셨을 때는 사실 경환 환자들은 별로 봉사가 필요 없죠. 그냥 가서 처방받고 가면 되는데 이 의사도 외면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요새 젊은 의사들이 뭐 이렇게 무슨 영성이 어떻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질병과 싸우는 전사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 전사로서, 무사로서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배감 느끼고, 무기력 느끼고, 분노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의료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패배감이나 분노나 무기력감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 호스피스에 있다든가 이제 불치병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환자한테 의사가 자주 가서 볼까요? 아니면 좀 피할까요? 그쵸, 피하게 됩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무섭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젊은 의사들이 요새 거의 주치의니까 이제 저처럼 뭐 나이가 한 60 넘고 그러면 그 죽음이란 것도 좀 다르게 보잖아요. 30대 죽음을 보는 거랑 60, 70대 아마 80대 이렇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30, 40대의 경우에는 너무 안 한 것도 많고 너무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남편한테 그 얘기 했는데 나는 내 능력에 비해서 운이 좋아갖고 이것저것 뭐 많이 해봐서 사실 아쉽지도 않고 지금 죽어도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 뭐 손주도 3명이나 받고 뭐 할 건 좀 다 한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기분이 실은 좀 60, 70 되면 좀 느끼죠.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버킷리스트라고 뭐 외국에 여행 가면 뭐 하겠고, 그쵸, 뭐 비싼 호텔 가서 뭐 먹으면 뭐 하겠고, 그게 다 그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막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닌데 이러실 거고. 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30, 40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의료진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나 뭐 임종을 앞둔 뭐 또 불치병 걸리신 분들을 자꾸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시는 역할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얼뜻 생각하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질병과 싸우느라고 질병 생각만 할 것 같죠. 아픈 거. 근데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생각밖에 안 들지만 질병 그 자체보다 사실은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쵸?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싸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또 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지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간병인한테 속상해서 화도 내고 뭐 욕도 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가족일 경우는 굉장히 미안해요. 근데 왜 원래 그래요. 화내고 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기가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안 쉽죠. 예, 괜히 쑥스럽고 더 좀 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속으로는 미안한데 겉으로는 또 얘기를 못 하죠. 그러면 간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정말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화내고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나쁘다 막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넌지시 요양사나 또 가족들이 좀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잘난 척 하면서 뭐 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연인을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할까요? 아마 이거 죽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또 나는 죄가 많았으니까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여기 아마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제가 말 안 시킬게요. 한번 손 좀 들어. 예. 여러분, 예, 여러 명 계시죠? 그러면 응급실에 갈 때 말 시켜도 될까요? 예. 어머,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신 적 혹시 있으신 분? 예. 저기, 여기 있으시네. 그쵸? 제가 말 시켜도 되죠? 네. 그러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죽을까봐 막 두려울 때, 어떻게 그거를 좀 그렇게 추스리셨어요? 아니, 갑자기 너무 아팠을 때는, 이게 변명이 뭔가도 할 때 수술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들어가기 전에는 갈 때 좀 편하지, 아프지 않게 가달라고 또 기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네. 맡깁니다 하고 네. 하면 그때는 안심이 되고 수술을 네. 받을 수 있어요. 신앙심이 뭐 보통 깊으신 분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정도만 돼도 막 의연하게 수술장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떤 스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인턴일 때 어디 수술장에 가는데 저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저 살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어머 스님이 생과 사가 다 뭐 이렇게 하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살 수 있을까요? 진짜 스님인가?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뭐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게 인간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들은 안 하지만 다 느끼니까 그러니까 극복하시면 좋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0%는 다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 손 붙잡고 계시면 되죠. 네,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떨면 그냥 이렇게 손 좀 꼭 붙잡아 주시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요, 트레이닝 받을 때 뭐를 트레이닝 받냐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를 트레이닝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침묵을 잘 지키느냐를 먼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훈련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러 갈 때도 아마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쓰고 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방송에서 성경 얘기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욥기에서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화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막 아픈데 옆에서 엄마 아프지 마,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죠. 저리 가, 뭐 이렇게. 그쵸? 예. 엄마 뭐 먹어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러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지만 쓸데없는 수다를 떠느라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예후를 가진 가벼운 병 또는 중환자라 하더라도 이제 나아지면 굉장히 항상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좋아지면 또 욕심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단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이거 보상받아야 되는데 왜 보상 안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야, 놀아보니까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있을까?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상한 방향으로 안 가게 하는 것도 또 봉사자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빨리 나눠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걸로 생각이 혼란스럽고 뭐 여러 가지 잡념이 많고 그럴 때 교통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냥 개방된 질문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빨리 가서 뭐 이제 집도 치우고 새로 뭐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뭐 취직이 될까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럼요. 취직 금방 됩니다. 맞을까요? 예. 저기 제가 보니까요, 뭐, 요새 공인중개사가 잘 떠요.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거 하시지 말고, 그럼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을 더 하고 싶어요. 뭐 음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쪽에 잘 모르는데, 그 미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자꾸 호기심을 갖고 겸손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우가 좋을 때도 이제 질문을 하시되 그분들한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좀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왜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성숙해진다고 자주 그러죠. 뭐 회심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바오로 정도 돼야지 되는 거고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큰 병 앓고 나면 회심이 될까요? 아니면 다 귀찮아질까요? 그쵸? 다 귀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 아프고 나서 뭘 하겠다고 막 너무 뭐 분기 탱천해서 의욕이 넘치면 우리 같은 정신과 의사는 조증이 도졌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원래 오래 앓고 아프고 어디 상처받고 그래서 회복이 되면 회복되는 기간에 오히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좀 무관심해지고 사람이 좀 약간 멍해지고 바보 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또 얘기를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다 났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하느님께서 다 돌봐주셨는데 하느님한테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네. 뭘 감사해요. 몇 년 아프게 했는데 나를 뭐 이러면서 속으로 오히려 하느님을 그때서야. 그러니까 왜 원래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가방 내놓으라 그런다고. 이제 막 아플 때는 하느님 살려만 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딱 나면 하느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느님 원망하게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시기에 막 신앙심이 뭐 약해지셨네, 뭐 하느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라네 이런 거 얘기 맞을까요? 예, 그냥 다들 정상입니다. 그럴 때는 무기력한 게 정상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부정적으로 쭉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루게릭의 농구 선수인가요? 박승일? 뭐 그분 20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오래 앓으시는 분들은 병이 좀 좋아지든 나빠지든 간에 지쳐요. 그쵸? 그래서 그 지칠 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의욕이 넘치는 게 반드시 또 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들이 개그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막 웃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예. 괜찮으신 분은 참 건강하신 분인데, 예.
근데 나는 또 이해도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농담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또 그 발음도 잘 안 들려갖고, 왜 점점 볼륨이 커지잖아요, TV가. 그래서 좀 TV 좀 크게 틀어놓으면, 또 젊은 애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작게 틀어놓으면,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는 좋은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우스운 것도 없고, 이게 산송장이지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은 실은 뭐 꼭 병이 아니더라도요, 오랜 병을 앓지 않아도 60, 70, 80, 뭐 90이 되면 스스로 자조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만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전히 마음이 젊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늙어요. 그래갖고 어떤 친구가 나는 여행 가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이제 너무 좋은 거 없거든요. 너무 맛있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일 때문에 가겠지 뭐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이미 너무 늙었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정상적으로도 그렇게 모든 게 맛이 없어지고 뭐 재미도 없어지고 신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같이 춤춥시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네. 근데 물론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가서 웃겨주고 뭐 같이 춤춰주고 하는 그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직업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누가 제일 머리 좋은지 아세요? 코미디언. 맞습니다. 네. 코미디언 개그맨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만 웃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웃기려고 그러면 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웃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중에서 쉬운 환자가 있고 어려운 환자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인 환자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뭐 친절을 자꾸 해주면 뭐 권리라고 생각한다나 뭐 요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막 그 상대방을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만큼도 남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이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패 전혀 안 끼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외로우실 텐데 안 외로우세요? 오히려 내가 가족을 웃겨줘요. 에? 가족을? 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힘. 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40년 전부터.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없고 내가 아프다고 식구를 괴롭히면 내가 더 불우해진다 이 생각을 한 뒤로부터는 안 그래요. 네, 그때 무슨 병을 앓으셨어요? 40년 전에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40년 전에 병을 앓으셨는데 이 긍정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으니까 확실히 이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깨달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일찍 깨달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굉장히 적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말이 쉽지, 그쵸?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프면서도. 근데 저희 외할머니도 69에 돌아가셨는데 한 2년을 누워 계셨었거든요. 근데 누워 계시는 동안 항상 웃으셨어요. 다 대소변 받고 뭐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왜 웃으셨냐면 이제 제 짐작이에요. 제 손녀딸로서 그 10대인 아들하고 깐난아기 아들을 이제 연달아서 잃으셨어요. 젊었을 때. 예. 그러고서 이제 카톨릭 신자가 원래부터 카톨릭 신자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시는, 아침 기도하시고, 삼종 다 하시고, 밤에 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말년에 누워 계시면서 아마 아드님 보고, 예수님 보고, 성모님 보고, 이런
뭐랄까 희망으로 굉장히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간병하러 오시는 오는 그 당시만 해도 간병인이 없었으니까 이모 외숙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웃기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변 소변 이제 기저귀 꺼내면 야 할아버지 오시거나 빨리 감춰 막 이러면서 이거 알면 또 벼락 떨어진다 이러면서 또 웃기고, 그래서 거기서 그 가족들이 두런두런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20대였는데 젊은 마음에 죽을 때 저렇게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비록 대소변 기저귀는 갈지언정 다른 사람들 기분 좋게, 아까 제가 리드비나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만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목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또 손은 안 드셨지만 그런 분이 좀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림같이 서로 이렇게 가족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 질병이란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머지 가족들이 굉장히 담합해서 그 질병과 싸우는 그 환자를 위해서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될까요? 예, 더 싸웁니다, 실은. 왜 싸우죠? 누가 돈을 얼마나 내느냐. 그쵸? 유산은 누가 받느냐. 간병은 누가 할 거냐. 그런 거에서부터 옛날에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큰아들만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막내인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전에 서운했던 감정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죠.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아들들한테는 엄마들이 다 퍼주고, 이제 딸은 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이제 딸들은 막 부르고, 아들은 걔 오면은 내가 또 야단 맞아서 싫어. 그러니까 부르지 마.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또 서운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이라서 저희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이 너는 노후에 어떡할래? 걱정이다. 어째 손주도 다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너는 참 큰일이다. 독립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평소에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 재산을 누가 더 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아마 병실에 가시면 환자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도 또 보실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 봉사하시는 입장에서 가서 싸우지들 마세요. 이게 정답일까요? 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 남의 싸움에 잘못 개입했다가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맞아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를 막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싸우는 그 보호자들한테서는 입 하나라도 뻥끗 잘못하시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조심조심 하셔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남는 경우가 또 이제 문제죠.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는데, 그거를 소방사가 지혈을 해서 살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신체가 이게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통증도요, 신경세포가 이제 팬텀 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상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팔은 없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아파요. 그래서 거기가 자꾸 아프다고, 내 팔이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야, 넌 팔이 없어. 받아들여.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 망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거기서 잘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장애라는 게 그만큼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제 장애를 입게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그 장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죠. 저희 친정어머님도 황반변성으로 마지막에 한 몇 년은 잘 못 보셨어요. 근데 80대 중반에 눈이 안 보이게 되면요, 10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한 80대쯤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쉬울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안 보이는 상태로 적응하고 점자도 다 뭐 익히고 그 청각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상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80대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서 그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도 이런 거 안 짚고 다니셨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셨고 그러느라고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립적인 분들한테 옆에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곁을 두고 내가 약간 좀 모자란 듯 해야지 인기가 있어요, 오히려. 예.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 다 잘하면, 아유, 쟤는 뭐 나 없어도 돼, 그러고. 특히 이제 부부간에 여기 아마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도 있고, 아직 배우자가 같이 사시는 분도 있으면, 특히 배우자 앞에서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예. 힘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당신 없으면 난 바보야. 뭐, 이건 나 힘 없어서 못해. 뭐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랑을 받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절대 내가 뭐 한때 뭐 나는 장관이었네. 뭐 한때 내가 무슨 앵커였네. 뭐 한때 뭐 내가 뭐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사랑을 받을까요? 예. 그 배우자 앞에서는 한없이 바보같이 되시면 오히려 사랑받고요. 또 거꾸로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내가 그래도 뭐 한때 어디 장이었는데 그리고 자녀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알려주면 자식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는 아우 내가 요새 너무 무식한 것 같다. 세상 따라갈 수 없다. 이건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러면은 좋아해요. 예. 제가 병원에서도요. 원칙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따라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뭐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신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조정도 하고 그래서 조금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는데 또 어떤 회의 가면 아주 그 굉장히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혼자서 경로하고 혼자서 강의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고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조직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 어디 가든지 다 가르치잖아요. 뭐 40밖에 안 된 뭐 어쩌고가 80, 90이 돼도 막 가르치고 그러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좀 바보네, 내가 좀 모르네 하면 상대방한테 기회도 주고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병원에서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봉사를 하러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사회에서 쌓인 경험, 체험, 지식, 지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없이는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거든요. 저는 퇴직하고 절대로 병원에 봉사하러 갈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어디 밥집 뭐 이런 데 가서 뭐 배추를 썰어도 배추를 썰지 병원에 가서 얘기할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어디 가서 내가 나눠주는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러 올 때는요,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예, 뭐 강의 잘못했다가 뒤에 가서 야, 그 영양가 없는 강의 그 1시간 반 듣느라고 참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야, 뭐 쥐뿔도 없는데 잘난 척 더럽게 하네?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정말 강의라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봉사하러 가실 때도 속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참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제 환자들이 보면은 뭐 영화나 뭐 소설에서처럼 뭐 회심하고 회복된 다음에 굉장히 강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굉장히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
뭐 40년을 견디셨지만 항상 강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약하지만 남한테 표현을 안 하신 것 뿐이지 속으로 뭐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하고요. 어디 가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하니까 네. 아픈 줄 몰라요, 사람들. 예.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실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스스로 눈치 못 채는 정말 센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삼손처럼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센 분들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드무시고요. 대부분은 자기가 굉장히 약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는 아픈 기간이 오래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쵸?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 많고 아픈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프기 전에는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등산도 하고 뭐 모임에도 나갔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서서히 다 끊어지더라. 골프 친구 다 소용없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비싼 옷 사고 핸드백 다 쟁여뒀을까?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또 하나의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봉사하러 가시면 어떤 분은 막 또 얘기를 손붙잡고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1시간쯤 들어주는데 한참 듣고 있다 보면 야, 잘난 척 너무하네 라든가 또 왜 이렇게 남을 많이 원망을 하지? 왜 이렇게 남을 흉보지? 뭐 정말 짜증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쭉 어떻게 보면 뭐 아픈 기간 동안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으니까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그 속에 있는 쌓인 분노와 서운함 이런 거를 이렇게 토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질곡을 딛고 굉장히 성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말기 환자들은 아마 책들을 좀 읽으셨을 것 같아요. 봉사하시느라고. 키블러-로스의 뭐 죽음의 5단계 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거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용하는 것 같았는데 거꾸로 나중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고 다시 또 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뭐 분노 단계야, 그 다음에는 거래 단계야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쉽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영적 성장 이전에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단단하냐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스스로 그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성숙한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갈 길이 정말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환자를 볼 때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못 도와줄 거야 라고만 꼭 생각하시지 말고 환자와 더불어 같이 성장한다, 내가 환자한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그걸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의료진한테 조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이런 어떤 강박적인 뭐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뭐 피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짧게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쓴 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대화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어쩌면 많이 뭐 요새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뭐 책으로도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비폭력 대화에서 아마 그 성공하는 대화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하실 때 환자의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건강만 살피시지 말고요. 환자분들이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또 화장실 갈 때 불편한 건 없는지, 또 잠은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도 꼭 좀 살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고차원의 이런 것만 도움을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느님이 어떻고 욥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숟갈로 밥 한 그릇이라도 좀 떠먹여 드리는 게 그 환자로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자한테 필요한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더 원칙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만 돼도 회복이 되면 돌아다니면서 나갈 수 있는데 뭐 춤도 출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의수화가라고 해서 손이 없으신 화가예요.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전기 그 감전사고로 팔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화가로 그래서 석창호라고 아마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뵀는데 정말 힘있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포용하고 뭐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 또 요 윗부분은 우리 그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수용돼 있던 한국 사람들 모습이고요. 위에는 이 아래는 이제 제키 로빈슨이라고 미국의 최초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의 엄마는 싱글 마더인데 병원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아이 5을 혼자서 키운 엄마입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일하고 들어오면 집안에 웃음꽃이 폈대요.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아까도 뭐 40년을 앓으셨는데 항상 웃기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역사에 남는 야구 선수자, 정치인으로 키운 분이는데 그 흑인이니까 그 당시에 교육 하나 받은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제키 로빈슨 그 자서전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해 겐자부로 얘기를 했는데 회복하는 삶이라는 책을 회복하는 법인가?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오해 겐자부로가 쓴 게 있어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통증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봄 노동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봉사지만 노동이니까. 근데 돌보다 보면 탈진하는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도 해야지, 손주도 봐야지, 뭐 아들 딸 뭐 챙견도 해야 되지. 이런데 또 병원에 와서 또 봉사를 하다 보면 탈진하실 수가 있거든요. 절대 탈진할 때까지 일하지 마시고 환자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나부터 먼저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자고 돌보는 거 항상 잊지 마시라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